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 청학병이라고 하는 이게 제일 유명하죠. 유명한 이제 그 간송미술관의 이 어떻게 보면 매병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가 매화를 담았다 해서 매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주둥이가 작아서 아마도 기름을 주로 많이 넣었겠다. 뭐 참기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측을 하는데 지금 여기 천학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자기 전체에 깔려져 있는 게 1000마리 이상의 학이다. 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일명 상감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그 도자기의 이름은 청자라고 하면 이제 푸른빛이 나는 도자기이며 상감 문양이 있고 그다음에 학이 그려져 있는 매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그 상감 문양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오히려 반대로 중국은 문양이 없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단순하니까 좀 지루하다. 문양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상감 문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불에 뜨거울 때 그 도자기 구울 때 여기 문양에는 다른 색깔의 이 그 하얀 흙이나 색깔을 가진 흙을 넣어서 일일이 송곳으로 긁어가지고 흠을 판 다음에 흠이 난 곳에다가 색깔별 이제 그 흙을 그 하얀 흙, 뭐 까만 흙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채워 넣은 다음에 그게 또 다 마르면은 아니 물 채워 넣고 또 그것도 표면을 한번 갈아야겠죠. 그렇죠. 간 다음에 그게 또 마르면은 그 위에다 유약을 마지막으로 칠해가지고 굽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도자기는 토기하고 틀리게 2번을 굽는데 그 2번 구웠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1600도 이상의 온도를 올려야 될 만큼의 그 뜨거운 불을 한꺼번에 그 불을 떼야 되고 가마를 옵혀야 되고 또 가마 속에서는 이런 색깔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청자에다 그림을 그려도 이 색깔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고려에서는 이 홈을 파서 상감 문양을 한다는 거는 이 문양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이런 상감 기법이 중국으로 역수출 됐던 걸로 유명하죠. 네. 이 병도 이제 이렇게 그 오래 그 상처 없이 그리고 조카들을 피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이런 거 부수는 조카들의 손을 피해 가지고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솔직히 쓰기엔 좀 비효율적이에요. 저기다가 뭐 넣고 이렇게 따르는 것도 비효율적이야. 딱 보니까 놓아두는 이거 뭐 담을까요? 아니야 이거 보기보다 불편해. 그냥 놓고 보기만 하는 병이야라고 해가지고 잘 보존이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쓰려면 이거 불편해요. 그러니까 넣기도 불편하고 따르기도 불편하고. 21세기의 우리의 생각이고요. 지금 이런 병들은 사실은 고려시대 때는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너무나 많고, 부엌에 가면 다 이런 병들이고, 화장품 그릇도 다 이런 병들이 있었던. 이거 보면 딱 드는 생각이요. 상상은 조카들이 건들 정도로 아주 흔한 병들이라고 해야지, 이거는 고려시대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거 보면은, 그 저같이 이제 그 살림하는 사람들이 보면 딱 드는 생각이 그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씻지? 안 해? 손도 안 들어. 소를 어떻게 저 윗부분 안 닦여요. 이거 소를 넣어서 꺾어야 돼. 네. 그래서 보통은 액체를 담아 놓는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재 여기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청자 칠보 투각향로라 그래서 투각이라고 하는 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뚝뚝뚝뚝 뚫려 있어서 여기다 향을 집어넣으면 여기 구멍이 이렇게 막 향이 펼쳐지고 요 밑에에 그 예쁜 토끼 3마리가 연꽃을 받치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불교 미술의 그 극치를 이루는 향로인데 엄청나게 비쌌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거 딱 만든 다음에 딱 이제 그 도공이 이제 이번 나온 작품이다라고 하면 얼마면 되겠는가라고 할 때 진짜 엄청나게 불렀겠죠. 이 향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크기는 한 요 정도? 이거보다 좀 더 작나? 굉장히 작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고
이 향로가 마일리지, 비행기 마일리지가 굉장히 큰 향로로 유명한 이유는 전 세계 우리나라 유물들이 이제 특별 전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나가게 될 때 이 그 투각 향로가 굉장히 인기도 있고 또한 자주 나가서 비행기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거 옮길 때마다 손 떨리겠다. 그거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이 향로를 이 그 보관하는 함에 넣을 때는 당연히 기본 장갑 끼는 것도 있지만 이걸 싸는 것이 몇 겹을 쌓아요. 그래서 절대로 유동하지 않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굉장히 아름다운 표주박 모양 주전자입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청자 유물들이 가장 값어치를 많이 두느냐가 뚜껑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사실 주전자이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술이라든지를 따르기 때문에 보통은 가장 손상이 많이 나는 게 이 주둥이 부분과 뚜껑이 없어요, 거의 다. 그래서 이 뚜껑이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뚜껑에 구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멍하고 이쪽하고 끈으로 묶어놔서 이걸 못 잊어버리게 이제 보통 보관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잊어버리고, 여기 보면 사람 모양 같이 이렇게 인형 같이 새겨져 있기도 하고, 전체가 연꽃 모양, 연꽃 하나가 몽우리져서 펴질 듯 말 듯하는 이제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는데, 이중섭 화가 같은 경우는 평양에 고향이다 보니까 평양에 있었던 그 박물관에 이런 고려의 그런 아름다운 청자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그려서 이 청자 속에 있었던 그런 그런 원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포도 이런 모양의 사람들을 직접 보고 다 그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중섭의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자 속에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이중섭 그림하고 거의 연관이 된다고. 개구리. 네네네. 개구리도 본 것 같고요. 네네네. 연관이 됩니다. 저희 간송 전영필 선생의 가져온 간송 컬렉션 중에 하나로 또 너무너무 귀여워요. 여기 그 원숭이가 아가 원숭이를 안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엄마 그 뒷부분에 이제 연적이라 그래서 물을 담는 그릇이고, 아가도 머리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아마 물 넣고 이쪽으로 물이 나오는 그런 형국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요 엄마가 이제 엄마 머리 뒤쪽에 큰 구멍에서 물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필요할 때 저희가 먹 갈고 이럴 때 물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아가 머리 뒤쪽에서 물이 이쪽에 쪼로록 나와서 연적을 이루는데, 이것도 국보의 그 모습인데,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그 일제 강점기 때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여러 문화재를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또 여러 청자들이 많은데, 아까 천학병, 그다음에 이 연적 시리즈가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숭이가 서식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외국 그 그림이나 그걸 보고 아마 했던 만들지 걸로 않았을까.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원숭이의 그 아가랑 엄마랑 있는 모습이 너무 천진해서 이걸 재현해서 우리 인사동이라든지 아니면 박물관에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예쁘셔서 그냥 아주 크기도 아담한 크기거든요. 그래서 소장하는 것도 예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면 이제 분청작이라고 해갖고 이게 분을 발랐다. 아까 그 청자라고 하는 것에서 분을 발랐던, 그래서 분청자기의 모습인데, 이 자기의 특징은 태항아리예요. 혹시 이 무슨 말인지? 설마 아기 태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태? 네. 조선시대에는 그러니까 왕의 아들, 딸,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왕자 옹주, 전부 다 왕실과 관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 그 아기의 태라고 하는, 엄마와 아기를 연결했던 그 태를 7번 이상 씻어가지고 아주 좋은 산에 묻는 게 관습이었어요. 그래서 태가 묻혀진 봉오리다 해서 태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통 세종대왕 태실도 있고, 지금 이런 다른 공주들의 태실도 있는데, 여기 태실에 이렇게 그 약간 실처럼 이렇게 감쌌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전체에다 감쌌던 거예요, 그럼 원래는?
저게 일부만 남아 있는 거 아니면 입구에만 저게 남아 있는 이게 보통은 모르겠는데. 두 겹으로 항아리를 넣어요. 그래서 이 속 안에 태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속 항아리고 요거보다 훨씬 큰 항아리를 요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태 항아리는 대체적으로 약간 모습이 위로 약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집어넣게. 그래서 이중으로 넣어서 그거를 태봉산에다가 묶고 주변에 이렇게 난간을 세워요. 그러다 이분이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성종 태실비 뭐 이런 식으로 왕의 태실이 묻혀진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시대 왕과 왕비들이 이제 이렇게 태실 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양반들도 따라서 요 태를 갖다가 보관하는데 이것이 일명 제대열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젊은 분들이 아기 낳자마자 자신의 그런 태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걸 갖다가 병원에 냉동으로 얼려가지고 나중에 뭐 아기를 다시 뭐 갖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몸이 안 좋을 때 그걸 갖다가 있다는 게 그 제대열 뭐 얼린다 뭐 이런 이야기. 참 조선시대의 그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까지 연결이 되는 게 그걸 떠나서 일단 왠지 그 현대에서 다시 하는 그 무슨 그러니까 모던해요. 분위기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딱 보면 고민슬픔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굉장히 현대 미술가가 만들었다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뭔가 그 현대적이에요. 그렇죠. 재해석한 것 같이. 지금 여기 그 분청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도장이라 그래서 인화문이라고 그래갖고 그 저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그냥 국화 문양 같잖아요. 국화 문양을 갖다 반복적으로 계속 찍는 모습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조선의 가장 유명한 백자가 나오게 등장하죠. 이 백자 다라항아리라고 하는 이 항아리는 중간에 여기 보시면은 약간 여기 전체 항아리에 지금 아마도 가장 왜 저희가 집간장이라고 하는 간장 있잖아요. 그걸 오랫동안 담아놨더니 그 모습이 이렇게 얼룩 문양까지 되면서 굉장히 좀 현대적이다. 근데 이 항아리를 만드는 기법은 이 두 개를 중간에 붙입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서 항아리를 이렇게 머리 숙여서 들여다보면 요 중간에 위와 아래를 붙인 자국이 또로로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좁혀가면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달 항아리. 그래서 모습을 보시면 원형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맞다. 그럼 힘을 여기 하는 순간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힘을 못 받아서. 그래서 달 항아리 가장 또 유명하죠. 달 모양으로 생겼고. 그러면은 중간 해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근데 같은 사이즈 맞추는 게 큰일이겠는데요. 그렇죠. 큰일이죠. 같은 사이즈여야 맞고 나중에 흙물로 붙이더라도. 그리고 밑에 이제 굽이라든지 요 밑에 굽이라든지 요 주둥이 부분을 또 잘 알맞이 맞추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서 이 도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도자기가 들어갔다가 이제 구워져서 나오면 많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요. 수율이 굉장히. 그래서 그 원하는 사이즈에서 줄어들 것까지 다 감안해서 또 하나는 그림을 여기다 그리게 되는데요. 이제 요 그림도 실질적으로 입체로 이해하고 그려야지만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따로 있었고 화공이 세트로 같이 붙어서 이 작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그 그림을 그렸던 이런 유약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이제 페르시아라든지 저쪽 오다 보니까 저거 자체가 금값으로 굉장히 비싸서요. 조선시대 때 그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 호화 혼수 단속이라 그래갖고 이것을 호화스럽게 해가는 이런 청화 백자를 가져가는 사람들은 이제 호화 혼수로 해서 이제 뭐 약간 벌금 비슷하게 물기도 하고 못하게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반도체 수준의 기술 그 유출되는 걸 막았을 정도로 반도체 기술만큼 그 그림에 썼던 이제 그 이런 도자기에 썼던 기술들 유약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그 기밀이라고 들었어요. 가지고 푸른색을 내는 거는 코발트 성분.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을 내는 거는 그 철분, 산화철 중심이어가지고 그런 이제 색깔을 내는 그 광물이나 그게 다 있는데
그거의 조성, 그리고 어느 정도 써야 되나, 몇 도에 구워야 하나, 그리고 유약은 어떤 걸 써야 되나, 그 모든 게 막 국가 단위 그리고 가문 단위의 비법이어가지고 막 철통같이 보완을 했었다고 들었죠. 네, 저희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도자기 그렇죠, 전쟁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이유도 아마 거의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은 그때 도자기 도공들을 데려다가 이제 일본만의 도자기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네덜란드와의 그 동인도 회사와의 교역으로 그들이 만든 도자기를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식의 판화에 싸서 그것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럽에 이 도자기도 놀랍지만 도자기를 쌌던 그 포장 종이인 그 일본식 만화를 봤던 뭐 고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뭐 고갱, 일본을 굉장히 동경하는 나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 도자기는 어떻게 보면 도자기만으로도 이야기가 정말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남이 없을 정도로 재밌는 것 같아요. KBS에서 다큐로 도자기인가 사부작 했던 게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유럽으로 건너가지고 본차이나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이제 동양에서 수입해왔던 그 도자기를 자기들이 이제 똑같이 복제하기 위해 가지고 또 나라별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영국, 네덜란드에서 지금 역수입돼서 막 네덜란드나 막 그쪽 유럽에서 수입해 오는 그 고급 투명하다시피 한 자기 있잖아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또 막 그 흙 찾고 그리고 유약 찾고 했던 막 그 이야기들이 KBS 아마 도자기일 거예요. 이름이 그 사부작인가 그것도 꽤 훌륭한 건데 공개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시는 거 한번 권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고미술, 답심리 고미술거리와 그리고 도자기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자기 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극한직업 그 EBS에서 하는 극한직업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자기 그 만드는 현대 도자기 만드는 그걸 그 이제 했던 게 있는데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만드는 거, 말리는 거. 막 시간 엄소 그리고 수분 몇 프로가 그 이하로 이제 말려서 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가마에서 이제 터지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이만한 크기로 들어가는데 구우면은 거기서도 크기가 준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가스로 가마를 그렇죠. 넣잖아요. 가스죠. 그런데 한 번에 넣을 때 최대한 많이 넣어야 되니까 공간을 막 아끼면서 그렇죠.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도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서로 온도에 간섭을 해가지고 또 깨진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스로 정말 온도계까지 봐가면서, 옛날에는 감이었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끝나가지고 꺼내보면은 몇 개가 깨져 있어요. 네. 중국 사람들이 그 가장 많이 사랑했던 것이 옥이라고 하는 돌인데, 네. 중국에 옥이 없었는데 이 왕이 도자기를 이용해서 옥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게 된 것이 이제 청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도자기와 우리나라의 도자기까지 해서 뭐 서양의 문화까지 이야기하자면 너무 긴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박물관 한번 지금 빌 아직 감성 아직 지금 네네. 쌓여있을 때 이 방송 보시고 네. 용산이든 어디든 한번 박물관 한번 가보시는 거 한번 권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예고를 좀 해주시면. 네. 다음 시간은 이제 그 배봉산, 지난번에 배봉산에 그 영우원이라고 해서 사도세자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다시 조금 더 옛날로 들어가서 고구려의 보루 이야기로 해서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 초소인 거죠? 네. 따지자면.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 배봉산 고구려 보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